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김광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강연에 이어서 오늘 제가 강연할 제목은 북한 정치 전략에 대한 비판과 대응인데요. 우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김일성 민족주의 특성,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전략 전술의 유해성, 다음에 북한 정치 전략에 대한 우리 대응 방향, 그 다음 맺은 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민족주의 정치 전략이 왜 문제가 되는가? 북한은 그동안에 민족의 범위를 계속해서 사회주의 민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선민족, 그 다음에 김일성 민족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민족 범위를 축소시키는 가운데서도 김일성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전 한반도를 김일성 민족화하는 그런 정치 전략을 목표로 대남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김일성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한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민족 또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족이나 민족주의 그 개념 속에는 민족 또는 민족주의의 울타리 안에서는 민족이 그 단결성을 강조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김일성 민족주의 특성을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민족주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특성은 보면 이념적 체제적 폐쇄성, 역사적 퇴행성, 민족적 분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이념적 폐쇄성의 측면을 한번 보면 북한 체제는 대남 정책을 포함해서 대외 정책은 물론 대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이념적 폐쇄와 구조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자라든가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는 등 구호가 각 분야에서 일상화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나 정보 유통 통제, 주민들이 국내 여행 자유 제한 등도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은 주체 강화 전략 때문인데요. 북한은 197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에 주체 강화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뒤늦게 1984년 9월 합병법 제정 등을 통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현대적 기술 설비 도입 병행 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들어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등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체 강화 전략을 우선해서 변화에 대한 적응보다는 김일성 민족주의 강화로 폐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002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북한 응원단 사례인데요. 이 동영상이 짤막하게 준비가 되는데 어떻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닫아주세요. 이때 북한 그 소위 민영응원단이라는 그 응원단이 대구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 이제 그 환영 현수막이 달린 것을 보고 다들 울고불고 버스를 내려서 그 현수막 있는 쪽으로 달려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웠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북한 응원단이 이렇게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북한이 마련해 놓은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과거에는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10대 원칙 제3조 사항에 보면은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등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10대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 엄정하게 생활 총화 과정에서 비판을 하고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의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유니버시아드 응원단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 정권과 주민 생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동조 세력들은 국제사회의 개혁 개방 압력을 북한이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마치 한반도 안정이 파괴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이 곧 북한은 아니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북한 주민이 생존이 위협받거나 한반도 안정이 파괴될 만한 그런 당연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상황은 대처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고 오히려 자유민주 정권이 들어서야 주민들이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죄송합니다. 지역 안정도 더욱 공고해지며 남북 통일 가능성도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이 평등하다면 2,500만 주민 권리를 위해서 김정은이는 정권을 내놓고 소수 지배 집단이 희생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퇴행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은 1974년 4월에 당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공식 발표하고 당을 김일성 당으로, 나라를 김일성 국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은 2013년도에 10대 원칙을 수정해서 3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을 했고, 김일성 민족주의 요소를 사회 통합과 권력 공고화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시스템은 봉건적 군주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근대성, 역사적 퇴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민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척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선거 공정과 경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헌법은 제6조에서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하여 마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를 하고 투표관리인 감시하에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선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선거 결과는 선거의 공정성도 경쟁성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선거 대표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각급 주권기관이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이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해서 실제로는 당이 전면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지에 반해서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 행위는 북한 안에서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 체제는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권리 보장 측면을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북한 체제는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간섭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국민 보호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수령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는 구호가 이제 상징하듯 정권 보유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안정이 곧 체제 안정인 것처럼 주민들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주민들에게는 수령 결사 옹의를 강요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정권 안정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민족적 분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을 분리해서 이념한 이유는 세습 정권을 유지하고 김일성 민족주의 군주제 국가 건설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 국가로 갈라진 것도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민족을 두 개 민족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민족 반역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분열 행태를 보면 북한 정권은 6.15 공동선언 후에도 대한민국 구성원이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 세력을 고립, 압박, 공격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북한식 우리 민족끼리 전략 전술의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식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국내의 종북주의 확산과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민족주의적 환상을 확산시켜서 국민 통합을 제해할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 옹호를 옹호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와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북주의는 북한 정권에 비굴하게 복종하는 의식 및 태도로서 종북 세력이 이념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는 사회당 대표였던 원용수 씨가 2001년 12월에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의 통합논의 제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원용수 씨는 이때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 세력과 함께 당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용수 씨가 일반화된 친북이라는 말 대신에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북 세력에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세력 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북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주의는 북한 정권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동조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체제 유지 세력을 목표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도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북 세력은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전선 전술에 호응해서 과거 남부 월남 패망 전에 월남의 베트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체제에 도전하는 반대한민국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6.15 선언 후에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국내에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환상이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김대중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방향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한 사람은 같은 민족이므로 화해에 협력해야 한다는 통합 목적의 의미로 사용을 했고, 김정일 정권은 반미 자주를 표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통일전선 전술 구호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국론 분열을 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민족 화해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인 양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근로자 임금을 달러와 현금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근로자 임금 대부분을 갈취하고 궁정경제자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용인하는 악덕정부, 악덕기업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종북 세력과 일부 진보단체들은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을 무조건 재개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 착취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민주적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진보 세력과 위장 진보 세력의 연계인데요. 위장 진보 세력은 대한민국이 성공과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남 갈등과 분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위장 진보 세력은 진보의 편에서 공간을 찾아서 활동하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 진보 세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북주의와 진보주의의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교묘히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장이 불리해지면 진보 가면을 덮어쓰고 회피합니다.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하려고 해도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종북 세력, 위장 진보 세력뿐만이 아니라 진보 세력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진보 세력 또한 정치적 세력 확산을 위해서 김일성 민족주의 동조 세력과도 연대하여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장 진보 세력들이 활동 사례는 많지만 대강 이런 것들이 미군 장갑차 사고 촛불 집회라든가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종북 세력이 거짓 선전으로 과격 투쟁을 선동했지만 이들을 구분해서 처벌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금방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결국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게 모두 사기 선동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배후에서 선동을 했는데, 북한의 통전부 전위 조직인 반제민전은 2008년 4월 26일 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 사대, 외세 의존, 매국 배족, 반북 대결 행위에 반대하고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여서 이명박을 제때 매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는 5월 2일 미국의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명박은 친미 사대 매국노다. 촛불을 들고 진보 세력 민중과 함께 투쟁 진격로를 개척하자. 이렇게 호응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월 10일의 반제민전 시국선언은 촛불 시위를 단순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이 아니라 4.19와 5.18, 6월 민중항쟁을 뒤이은 전민항쟁으로 발전시켜서 정권 타도 및 6.15 통일시대를 막기 위한 조국 통일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식 우리 민족끼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그 체제 하에서 억압당하며 신음하는 동포들이 고난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 정권은 민족끼리를 표방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족주의 연대 세력에게 김정일 애국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식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적 민주적 견제에서 매우 해악적이고 위험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귀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 연설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는 일반적 애국주의가 아니라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한 참다운 애국주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고 조국품은 수령품이며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 산천이 아니라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는 곳이다. 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담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위한 헌신이 곧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 발현으로서 애국주의 최고 표현이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수령이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으므로 인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애국하고 충성하라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사실 김일성 민족주의 한 형태입니다. 김일성주의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민 또는 우리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애국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정일은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결별하고 민족적 단합과 조국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이나 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주의자로 북한에서 불리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호응협상해서 그들식 애국의 길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월북한 최홍희, 오익재 등이나 대자본가 기업가인 정주영 씨, 통일교 창시자 문성면 씨 등을 민족주의자로 부르는 것도 그들에게 적극 협력한 애국주의자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이 김진경 목사를 민족주의자라 부르며 명예평양 시민증을 주는 것이나 문익환 목사, 한상열 목사 등을 민족주의자로 부르는 것도 애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일성 민족주의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우리가 민족주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민족 정체성 회복 및 정상 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점, 보호 책임론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점, 반국가 단체 및 종북 세력 발호를 제압하는 그런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민족주의는 민족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적이어야 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민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 시민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식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 회복 추구 전략은 북한 구성원들의 내면적 의식 변화를 통해서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고 김일성 민족주의 정치 전략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자는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 회복 추구 전략에 있어서는 대북 강경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잘 꼬드겨서 유화책을 쓸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대립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민족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여부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한민족끼리를 주장하고 김일성 민족 포기와 북한의 민족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심기나 살피며 마땅히 북한에 대해서 해야 할 비판과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용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김일성 민족과 한민족이 공존하는 통일 민족 국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연합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민족이 통일된 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민족 정체성 회복 요구는 정당한 민족적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상 국가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비정상성은 국제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에 내재한 비정상성에 더 주목해서 정상화 유도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정상화 의지를 보인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김정은이가 정상 국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억압 통치를 유지하거나 퇴행적 방향으로 악화시킬 경우에는 강경책을 써서라도 정상 국가의 길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국가화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북한 민주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압박해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여 민주화 혁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정권 안전이 곧 북한의 안전인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수령 결사옹이 정신을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을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주민들이 안전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토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전략전술 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호책임론 정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책임은 주권국가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국제사회가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4대 국제범죄, 즉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할 때에는 국제 공동체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 책임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2005년도 세계 정상회의, 유엔에서 있은 세계 정상회의 결의와 그리고 유엔 총회의 승인 결과로 새롭게 형성된 국제 규범입니다. 이는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확립된 국가주권 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책임은 인도주의와 인도적 개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인도주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기근 등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은 권력자에 의한 인권 침해나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3국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인도적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적 간섭은 무력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을 하는 것도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를 합니다. 또 인도적 개입은 국가 이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개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보호 책임을 북한에 적용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 책임 출발점은 의무로서의 국가 주권이라는 인식이고, 이 보호 책임은 단계별로 예방 책임, 이행 책임, 재건 책임이 3단계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예방 책임 적용 범위는 인류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북한 인권 침해 상황만으로도 예방 책임을 적용할 수 있고 이미 실행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 동안 조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고, 2014년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김정은 정권의 보호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등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노력들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특이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후에 10년 넘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해서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라든가 북한 인권대사 임명 등 그 핵심 조항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반국가 단체 및 종북 세력 바로 제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민족주의가 집단 규범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제기한 2000년 6월 이후에 국내에 김일성 민족주의 동조 세력 확산과 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을 상호 투쟁하도록 분열을 유도하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을 적으로 공격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내 동조 세력의 행동을 규율하는 집단 규범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역량 확대를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동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쉐리프는 자동운동 효과라는 지각적 착각 실험을 통해서 규범의 결정에 정보적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즉, 거짓 정보라도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하면 그것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집단 규범이 형성되면 그런 규범을 유도해낸 만든 원래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뒤를 이은 그 세력,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 안티 세력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솔로몬 아슈는 규범적 영향,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좋아하게 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어떤 거짓 선동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 막대와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막대 중에서 A 막대와 길이가 같은 것은 2번임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거짓 선동을 할 때는 A와 같은 것은 1번이다라든가 아니면 A와 같은 것은 3번이다고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 주장해버리면 그 고립된 한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앞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A와 크기가 똑같은 것은 1번이라고 한다든가 3번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타격 목표된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997년 6월 24일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아주 심화됐던 때죠. 사설을 통해서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책임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사설을 써서 북한 측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통전부 전위 조직인 조국전선, 반제민전 등은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가 그 존재를 마치는 시각까지 가기한 수단과 방법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 후에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라든가 라디오 21, 조아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그 말이 줄임말이 조아세입니다. 조아세 등 안티조선 그룹이 등장을 해서 조선일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이 배후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때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인, 교수 등도 적극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중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여론 갈등을 확산 조장했습니다. 안티 보수 언론 세력들이 이미 북한이 공격 대열에서 빠져나가 있어도 보수 언론을 대신 공격하는 이런 반보수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베트남 사례를 보면 북부 월남은 통일 전선 전략 전술을 바탕으로 해서 남부 월남의 민족주의 동조 세력을 확대하며 내부 혼란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우리 남한 내의 종북 세력 또는 동조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과 거의 유사합니다. 월명은 자주 평화공세로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며 파리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관철한 후에 남부 월남에 있는 베트콩과 합작해서 무력 통일을 달성을 했습니다. 남부 월남 내 민족해방전선, 속칭 베트콩은 1960년 12월에 결성이 돼서 1973년 외국군이 철수한 후에도 계속 존속했으며 베트남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진 후인 1976년 돼서야 해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민족해방전선의 활동 목적이 공산화 통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트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 반국가단체 및 종북 세력 발호를 제압하고 동조 효과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 안전도 위태로움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대강 언급이 되긴 했지만 대응 전략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북한 김일성 민족주의를 청산하여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상 국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종북 세력과 김일성 민족주의 동조 세력이 통일전선 가담과 발호를 제압해야 됩니다. 특히 상층부 통일전선 형성을 엄격하게 감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상층부 통일전선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간히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전선 전술과 군사위협 전략 전술 기도를 원천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좀 특이해진 점은 핵무기 완성을 근간으로 군사위협 전략 전술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스스로 체제 변화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강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가면을 쓴 애국주의 또는 국가주의다. 그 본질은 김일성주의다. 북한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운 민족주의 통일전선 전술로 한반도 김일성 민족화 목적의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한 핵심 축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거짓 평화론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굴종적 대결 회피 자세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통일전선 전술과 군사위협 전술을 통해서 김일성주의와 통일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전략 강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을 양면성을 가진 이중적 실체라 뭉뚱그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북한 사회의 구조가 정권 지배연합 세력과 피압박 일반 주민이 복합된 구성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지배연합 세력에 대해서는 헤게모니 경쟁 대상자로 인식을 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합과 동화 대상자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주민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포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숙한 주장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